근데 단 이런 건 있어요. 예술에 있어서 스토리는 반드시 어떤 그 작가의 트라우마를 전제로 시작을 하거든요. 트라우마는 디자인될 수 없다예요. 그거는 타고나야 된다는 거죠. 뭔가 운명처럼 그 작가는 어느 갈등이 있는 지역에 어떤 시대에 어떤 갈등이 있는 집안에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 작가에게 그 최초의 스토리를, 좋은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좁은 트라우마가 된다는 거죠. 앞에서 화가님께서 화본계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왜 그 시대로 아니면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전 세계 컬렉터들, 뭐 100대 컬렉터 이렇게 해보면은 꼭 빠지지 않는 게 돈을 버는 사람들, 기업가들, 그 다음에 인기 있는 사람들, 영화배우,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부류가 여전히 인공지능 로봇 시대의 미래 사회의 경제적 강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 큐토크라시, 즉 아름다운 어떤 스타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죠. 스타성을 가지고 있느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가 미래 사회에 여전히 이 사람들이 큰 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근데 그들이 대부분 컬렉터라는 거거든요. 아까 그 1%의 상류층들이 이미 수장고에 굉장히 많은 돈을 그림으로 축적해 두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활용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그 질문에서 좀 넘어가서 화본기통하고 선본홍제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연결될 수밖에 없는가로 그 대답을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그 금을 약탈하던 사람, 금을 저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셋, 더 많은 부를 내가 누리겠다, 사용하겠다, 그것이 비록 내가 훔친 것일지라도,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림을 수장고에 거액을 주고 사서 그림을 보관하고, 가끔 그 그림이 보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수장고에 가서 친구들이랑 와인을 마신대요. 그러니까 수장고에서 자기가 보관하는 자기 그림을 보면서 그 앞에서 와인을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온대요. 그래서 공항에 수장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프리포트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건 전 세계 상위 1%는 아니고 0.1%의 어떤 세계 같은데, 자, 그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 아예 무용성으로 출발했던 예술. 저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유용성은 있을지 몰라도 물질적인 유용성은 아예 없는 데서 출발한 거잖아요. 무용성에서 뭔가 아름답다, 나에게 감동을 준다 해서 자기가 컬렉팅을 시작해서 또 열심히 또 돈을 벌고 또 해서 컬렉팅을 하고 점점점 고가 미술품까지 접근을 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그 그림을 활용해서 자본을 만들었을 때 과연 금을 약탈하던 사람들의 마인드셋과 같겠느냐는 것이죠.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고가의 미술품이 다시 선순환으로 현금화 토큰이 되었을 때에 저는 그건 선본주의로 쓸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과거의 금본위 경제와 그림본위 경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향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마인드셋이 다르다. 즉 수준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수준이. 그 고가의 미술품을 자기 자산은 고가의 미술품에 자기 자산을 축적시키는 사람들이 그것이 다시 돈을 활용하고 할 수 있게 됐을 때 저는 그들 중에 최소한 70%는 선본홍제의 마인드로 그 돈을 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림본위 화본기통의 세상과 선본홍제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때 이제 화가님께서 이제 그 메디치의 마인드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교육할 때도 그랬죠. 나는 뭐 세계적인 화가를 키우는 메디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미고님들이 정말 이런 화가를 키우는 각각이 다 메디치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영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세계적인 화가가 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예술계의 W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시는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때 그 영상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뽑자면 스시라 그래가지고 스토리와 시대성 두 가지를 뽑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시대성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스토리를 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로 압축이 되는 것 같고, 신미성, 스토리, 최초성,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 20가지를 세 가지 산발이처럼 압축해보자면은 일단은 아름다워야 되고, 둘째는 그 아름다움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아름답고 스토리도 있지만 그림 자체에 최초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화가는 일단 미술계의 W가 될 것이죠. 될 수가 있죠. 미술계를 한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거기다가 그 세 가지 특성을 제가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 그림을 보면은 뭐 눈동자와 꽃처럼 보이는 별, 해달별, 이렇게 은하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마케팅계나 광고 업계에서 좋아하는 이미지, 사람이 주목성을 끄는 좋아하는 이미지. 일단 우리가 남자들은 뭐 섹시한 비키니 딱 주목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전체 연령층을 주목을 끄는 게 뭐 강아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주목성을 끄는 이미지들은 주로 광고에서 많이 써요. 그런데 주목성 말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쭉 역사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시각적인 조형물이나 형태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몇 가지를 꼽아보면, 그게 이제 1, 2, 3등에 꼽히는 게 꽃과 눈동자예요. 꽃과 눈동자. 그리고 2, 3등에 꼽히는 게 해달별이에요. 해달별. 그러니까 압축해보자면 눈동자, 꽃, 별, 달이에요. 이 네 가지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아름답게 구성한 거죠, 저는, 제 그림은. 네, 그럼으로써 신미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어떤 스토리가 좋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단 이런 건 있어요. 예술에 있어서 스토리는 반드시 어떤 그 작가의 트라우마를 전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작가 개인의 트라우마를 전제로. 근데 제가 아미고님들이랑 첫날 여기 오프닝 미술품 전시를 하고 나서 양꼬치집에서 대화를 나눌 때 나왔던 스토리에 대해서 나왔던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 트라우마는 디자인될 수 없다예요. 그거는 타고나야 된다는 거죠. 뭔가 운명처럼 그 작가는 어느 갈등이 있는 지역에, 어떤 시대에, 어떤 갈등이 있는 집안에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 작가에게 그 최초의 스토리를, 좋은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트라우마가 된다는 거죠.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 속에다가 우리가 사실은 아픔을 주는 거거든요. 그 까만 뭔가 이물질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은 얘가 아프니까 움직일 때마다 얘가 아픈 거야. 그래서 그 까만 그 이물질을 계속 감싸는 거거든요. 근데 그 최초의 이물질, 그 최초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자신이 디자인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트라우마를 주고 싶겠어요. 스토리라는 것은 것이야말로
정말 자기가 창작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강력한 스토리. 그러니까 물론 소설은 우리가 다 써낼 수 있죠. 그리고 자기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아주 근본적인 그 작가의 그 영혼 깊이 처박혀 있는 스토리는 사실 운명적인 것 같아요. 운명적인 거다. 근데 가장 운명적인 게 스토리인 것 같고요. 스토리를 만들어낸 트라우마인 것 같고. 그 다음 운명적인 게 최초성이죠. 왜냐하면 이 최초성이라는 것은 시대별로 한정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단이다 그러면 후기 인상파 시기의 최초성은요, 그냥 뭐 원근법이라던가 이런 것만 좀 깨도 그냥 최초성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그 당시에 최초성이 쉬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진이 나왔을 때 똑같이 안 그리면 최초성이었어요. 그렇죠. 사진이 나온 다음에는 인상파 화가들이 왜 많냐, 사진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최초성에 대한 절박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는 뭐 내 인상을 표현해서 감정을 표현해서 하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떠밀리듯이 최초성을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해낸 거죠. 사실 그거는 뭐냐면 주어진 거죠. 사실 최초성이 그들에게 그 시대가 준 거, 선물한 거죠. 최초성이. 그러니까 최초성이라는 것도 약간 운명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시대에 어떤 자리에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고어나 세잔이 그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최초성이 있는 화가로 남을 수가 없었겠죠. 피카소도 마찬가지예요. 피카소도. 그러니까 화가님께서 지금의 뭐 평행우주나 네. 이런 것들도 과학적인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맞습니다. 유엔에서 2025년을 양자 기술의 해로 지정을 했어요. 왜? 양자에 대한 논문이 나온 지가 100년이 됐거든요. 근데 양자에 대한 논문이 나온 지가 100년이 됐고 1971년부터 휴 에버레스 3세가 대학에서 평행우주 다세계 이론을 강의하기 시작했고, 그때 제가 태어났어요.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제가 어떻게 평행우주를 만났겠어요. 제가 대학교 갔을 때 1990년대가 우리나라 번역 출판계가 완전히 붐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양자역학에 대한 책이라든가 뭐 프리초프 카프라의 책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 딱 출판이 되면 2, 3년 후에 우리나라 대학에서 한글로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시기에 대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오스 이론이라든가 신과학, 그 당시에 이제 신과학에는 카오스하고 양자역학이 다 포함이 된 개념이에요. 신과학 이론을 제가 19살, 20살 때부터 풍부하게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그림의 이 최초성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대가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운명적인 것이고 최초성도 운명적인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신미성은 좀, 그것도 사실 DNA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목수였고, 증조 할아버지도 목수였고, 우리 할아버지는 농부였지만, 목수의 피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목수들이 맨날 하는 게 뭐, 구도 보고 어떻게 아름답게 지을까. 그 DNA가 제가 4대째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신미성이라는 것도 역시 좀 약간 운명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다음 질문입니다. 네. 미래 통화에 대한 전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자주 언급하시는 STO에 네.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STO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Security Token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Offering이라는 것은 발행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식 발행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 토큰 하면은 뭐 요즘에 유행하는 코인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처럼. 근데 STO의 중요한 점은 맨 앞에 시큐리티가 붙는다는 것이죠. 시큐리티라는 거는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자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STO라는 것은 물론 지금 STO는 안전하지 않은 것들도 좀 STO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STO 세상은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안전자산이어야 되는 거죠. 검증받은 부동산, 그림, 보물, 문화재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지금 미국 채권도 사실 안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채권을 기반으로 STO가 있긴 한데 저는 그것을 STO의 진정한 STO라고 보진 않아요.
인류의 어떤 인류사가 계속 된다 하더라도 변치 않을 어떤 가치의 안정성, 가치의 안정성을 가진 것을 기반으로 그 어떤 토큰이 발행이 돼야만이 그 진정한 STO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렇게 만질 수 있는 부동산이나 그림 같은 것을 STO화 하는 것을 RWA, Real World Asset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의 자산이란 뜻이잖아요. Real World Asset.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STO는 Real World Asset을 본위로 한 아퍼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STO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생겨요. 왜냐면은 안전하지 않은 STO도 현재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근데 정말로 인류사를 통해서 검증받은 가치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토큰인권을 의미합니다. 그게 진짜 STO의 뜻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STO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STO의 시대, RWA 플러스 STO, 화본기통의 시대가, 근데 그 중에서 그림을 담보로 하게 되면은, 그림을 본위로 하게 되면 그것이 화본기통이 되는 건데요. 화본기통이 물결이 정말 쓰나미처럼 좀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걸 믿고 있고, 그걸 우리 아미고님들과 저와 그리고 인터스텔라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그림을 거래하는 공식 갤러리의 이름인 인터스텔라에서 STO를 발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증권은 아닌데 왜 아직 증권이 아니냐면, STO 합법화 그 법 제안이 아직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25년 하반기에는 아마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 통과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STO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법 통과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샌드박스 안에서 부산이라든가 일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들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건데, STO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작가 자신이 STO를 발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를 준비하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가능한 수준의 미술품 조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작품 소유권을 드디어 제가 발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발행했죠? 그렇죠. 작년에 발행해서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고, 진짜 이렇게 고급스럽게 인쇄한 거는 아트페어나 전시장에 와야만 드려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사인을 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네. 어떤 특정 그림에 대해서 몇 분의 몇의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작품 소유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품 조각 투자 개념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STO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 증권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증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로 된 증서나 마찬가지고, 25년도에는 뭐 그것이 STO가 됐든 그림 계약서가 됐든, 근데 STO 형태로 다 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추구하는 게 화본기통이기 때문에 이 양식으로 다 전달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미고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또 권하는 게, 전시장에 와서 태양도 만지고 이벤트 참여하고 또 SNS에 저를 올리고 홍보해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뭐 5만 원에서 15만 원의 작은 보답이지만 그렇게 작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나 아니면 잠재적인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 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좋은 화가, 좋은 그림, 20가지 조건을 제가 3가지로 압축했을 때 스토리와 최초성과 신미성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 최초성과 스토리는
시대적으로 운명적으로 타고난 측면이 강하고 어느 시대 어디에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큰 역할을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운명처럼 저는 일단은 미술계의 W가 될 수 있는 일단 준비가 된 채로 태어난 그런 그런 태양의 화가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화본기통과 선본홍제를 2018년부터 계속해서 그 영감처럼 찾아왔을 때 그걸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을 때 그게 그 당시에 2018년, 19년에는 너무나 무모한 생각이었고 사람들이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소수의 관계자만 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2019년, 20년, 21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미술품 붐이 대중화가 되면서 전 세계 주요 갤러리 20개가 넘는 주요 갤러리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작년에도 올해도 그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더 많은 해외 갤러리들이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에, 우리나라 전국에. 그러니까 지금 미술 시장이 불경기라고 하는데, 하지만 전 세계 주요 갤러리들은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우리 한국이 앞으로 펼쳐질 이 세상의 문화의 중심지가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화의 중심에 저는 반드시 그림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한국 문화의 중심이 미술 세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작품 소유권을 작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그림을 사주시는 아미고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19년에 이제 이렇게 뭐 30개월 또는 100개월로 먼저 선불로 저를 후원금처럼 도와주시면 나중에 제 진품이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거기 지금까지 100배 이상의 혜택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을 60배 이상 가져가신 분이 있어요. 그게 1차 도약기였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가. 그러면 25년부터는 어떤 시대냐면은 제가 이제 국제화되는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 국제적인 2차 도약을 하려면 제가 정말 이제 그림에 몰입을 더 해야 되고 해야만이 그게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드디어 완전히 온몸으로 깨달았고, 몸과 마음으로 깨달았고, 그리고 또 우리 아미고님들과 덕장님 도움으로 이 작품 소유권을 또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미고님들께서는 지금 저를 이벤트 참여해서 태양 만지고 SNS 올려주시고 하는 것이 좀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저는 그게 큰 투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연히 이 영상을 처음 보신 우리 미래의 아미고님들, 지금 제가 그림값이 좀 많이 올라서 지금 당장 진품을 사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뭐 사두시고요. 투자하시고, 그 여력이 없다면 이렇게 작품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고리들과 인터스텔라를 홍보하는 그런 이벤트에 좀 자주 참여하셔서 많은 이 소유권을 가져가시면 그것이 과거 제가 5년 동안 100배의 수익을 가져가신 분이 있듯이 지금 이벤트에 참여하신 그 여러분들도 또다시 100배의 수익을 정말로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저는 이미 그 미래를 이미 봤고, 근데 예상보다 굉장히 쓰나미처럼 급격하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가는 겁니다. 저와 함께 그 미래를 한번 준비하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재밌어요. 익사이팅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고리들 화가를 후원하는 아미고가 되시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 많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자, 미술계의 W를 떠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W가 되는 고리들의 미래를 머지않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마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